올바르게 시간을 관리하고 실수를 줄이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유형에 대한 문항도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수능에 낯선 형태의 문항들이 등장했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수학 영역 총평 및 해설을 맡게 된 더메드 교육그룹 총괄원장 한세아입니다. 먼저 이번 9월 평가원 시험 치르시느라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본인이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모두들 각자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수능 때는 모두가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총평 및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등급 컷, 그리고 최근 3회차 동향, 그리고 각각의 문항 유형 분석과 학생 반응 분석, 그리고 사전 문항 해설, 나아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 방향을 진행하면 될지에 대한 제시를 함으로써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좀 등급컷과 관계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물론 가채점 기준의 컷이긴 한데 다음과 같이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단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86점,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83점, 기하 같은 경우는 85점 정도의 1등급 컷이 형성되면서 사실 1등급 컷만 놓고 봤을 때는 예년과 비슷한 형태의 일단 등급 컷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일단 2등급 컷인데요. 일단 2등급 컷이 87, 78, 80으로 높아요. 다시 말하면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간격이 좁아졌다. 즉 1등급과 2등급 학생들이 어떤 점수대가 굉장히 촘촘해 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 3등급 점수부터는 보통의 우리가 등급 컷이 나오는 형태와 유사하게 어떤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번 시험 결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역시 전체 응시자는 51만 5,900명으로 지난 6월 평가원 시험도 사실 역대 최다였는데 그걸 또 넘어섰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일단 응시한 시험이었고 현재 1등급을 획득했을 때 133점을 표준 점수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어 시험과도 좀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국어 시험 같은 경우도 1등급 컷이 133, 132 이 정도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수학 등급 컷이 국어 등급 컷보다 똑같은 1등급 컷 점수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5, 6점 정도 높은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와 수학의 1등급 컷 표점이 비슷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확실히 수학이 쉬웠다라기보다는 국어가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예년과 일단 비슷한 형태로 일단 점수 자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역시 1, 2, 3등급 컷이 다음과 같이 좀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중상위권과 상위권 점수 분포가 결국은 굉장히 촘촘해져 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의 배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더 맞춰내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의 원점수가 지금 5점 차이가 나요. 5점 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한 문제 정도거든요.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한 문제를 더 맞췄냐 못 맞췄냐에 따라 가지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릴 수 있는 거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이게 그냥 점수차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수시를 준비하고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내가 한 문제를 좀 밀려가지고 또는 실수해가지고 놓쳐가지고 뭔가 1등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을 2등급을 받게 되면 2등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을 3등급을 받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수시 입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쉬운 결과를 얻어냈다면 그리고 수능 역시 지금과 같이 비슷한 시험 기조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린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실수를 줄이고 또 어떤 신유형이 등장했을 때 잘 준비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 3회차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작년 9월 평가원,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 그리고 이번 9월 평가원 시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작년 9평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전반적으로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6월 평가원은 조금 실험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9월 평가원은 좀 무난하게 출제하고, 그리고 수능은 이제 그 6, 9의 사이, 이제 사이 간극에 있을 정도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작년 9평 같은 경우는 중에서 중하 난이도에 일단 무난하고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전반적으로 쉬우면서 고1 과정이 강조된, 이건 뭐 선생님이 계속 최근 기조 자체가 고1 과정이 강화되고 계산력이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난 시험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6평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가 그냥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과 하의 사이,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무난했던 것 같고요. 킬러 문항이 일단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준킬러 문항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열국 학생들을 변별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사항은 이제 번호 배치가 좀 달라졌고, 역시나 이제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번 시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은 특이성이 있어요. 일단 등장한 문항 자체가 유형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뭐 기출문제를 풀든 아니면 뭐 NG학습을 하면서 뭔가 다양한 형태의 문항들을 보셨겠지만, 일단 이번 시험에 등장한 문항들은 기존 기출에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되 그 생김새는 조금씩 달라진 문항들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형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실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더라도 내 눈에 낯선 형식의 문항들이 보이면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류의 문항들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다루고 대비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남은 학습의 관건이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역시나 킬러 배제가 일단 이번 시험에서도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시험을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14번, 15번, 21번, 22번 우리가 보통 공통교과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인데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잘 덤벼봤을 때 풀어낼 수 있다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아까 등급컷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런 시험 기조라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건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신유형이 등장했을 때 잘 대비하며 너무 번호 배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할 수 있는 소재와 내가 익숙한 문항부터 먼저 풀어가되 신유형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표현을 차근차근히 읽어가시면서 또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문항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공통교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번 9월 평가원 시험도 합답형 문제와 빈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6월 평가원 시험도 그렇고 9월 평가원 시험도 그렇고 지금 합답형과 빈칸 문제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수능 같은 경우도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와 그리고 빈칸 안에 이제 어떤 값을 써넣어서 그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제 빈칸 문제는 올해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생각이 되어지고요. 역시나 계산력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계산은 계속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 피지컬 실수하지 않고 잘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방향성 차이가 있죠. 그리고 번호 배치 구성도 다릅니다. 조금 특이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공통교과 시험을 보시면은 귀납 추론 문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바탕으로 어떤 항들을 추론하는 문항들이 보통은 킬러 또는 준킬러 문항으로 등장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해당 문항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에 해당 문항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수능에도 등장하지 않냐? 그 부분은 알 수 없어요. 수능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였었던 어떤 유형들에서 조금은 새로운 실험적 시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에 드러났었던 이제 여러 가지 문항의 형태와 표현을 바탕으로 그리고 해당 요소들을 근거 삼아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유형 대비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 배분. 우리 시험은 이제 항상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주어진 문항들을 잘 다룰 수 있게끔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택 영역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과 같네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6평보다는 쉬웠어요. 6평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6평과 비교하면 그래도 6평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시험이라면 일단 난이도는 상으로
또는 뭐 중상에서 이제 상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8번, 뭐 30번, 이제 29번 같은 뭐 사전 문제가 결국 미적분의 핵심 문제가 될 텐데, 뭐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건 해내고 내가 좀 버겁다 싶으면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스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하나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가 중 정도고요. 일단 기존의 출제 기조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떤 뭐 새로운 신유형도 사실 딱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가 약간은 그래도 불균형되지 않았나. 즉 미적은 어렵고 기하 확통은 좀 쉽고, 근데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좀 이제 미적을 선택했었던 학생들이 확통이나 기하로 일단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뭐 난이도가 불균형이 좀 된 부분이지만 결국은 각각의 집단에서는 적절하게 학생들의 어떤 이제 갭이 또는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일단 뭐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선택 과목 풀이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서 학습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 22번, 21번 그리고 미적분의 30번 뭐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22번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 관련해 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한 문항이 나왔고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22번 문항이 생각보다 쉬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제 이번 시험의 오답률을 보면 22번 문항이 1위가 아니에요. 21번 문항을 학생들이 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22번 문항은 로그 함수 관련된 대칭성 문항이 나왔고요. 역시나 6월 평가원 시험은 지수 함수,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은 로그 함수. 따라서 수능 때도 일단 22번 문항은 지수 함수 또는 로그 함수와 관계된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해 봅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던 문항 중 하나입니다. 일단 생김새 자체는 우리가 평가원 기출에서 봤었던, 최근 평가원이죠, 그렇죠? 최근 평가원 기출 시험에서 봤었던 이제 문항과 유사하게 생겼으나 그 안에서 실제로 칙을 다루고 값을 구하는 형태에서 뭐 약간의 차이가 발생은 했어요. 우리가 21번 문항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눈에 먼저 보이는 건 변화율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변화율로 접근하면 막상 계산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따라서 해당 문항은 때로는 직접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문항들을 쭉 이어가는 형태로 이제 다뤘어야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이런 구조와 이런 형태 자체가 아마 학생들 입장에선 낯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요. 30번 같은 경우는 일단 합성함수 해석이 필요하고 역시나 과거 기출과 좀 유사한 형태긴 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추론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셔가지고 일단 학습을 해야 될 문항들을 지금 기재해 놨습니다. 해당 문항들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요. 내 걸로 좀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좀 학생들 반응은 그리고 체감 난이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되게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희 강사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시험을 바라보는 형태와 학생들이 바라보는 형태가 다른 건데요. 이제 실제로 등급법 자체는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신유형 문항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현장감이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 치렀었던 국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어 시험에서 본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이 멘탈적으로 수학 시험에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좀 어렵게 체감하지 않았나 일단 느껴지고요. 역시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번호 배치 그리고 신유형이 등장하면서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낯설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 9평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은 6평 시험이 실험적이고 9평은 무난하게 등장하는 게 일반적인 기조인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9월 평가원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실험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도 되네요. 역시나 우린 기본 개념, 교과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계산, 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시험의 기조는 계산 중심의 형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어떤 긴 계산, 짧은 계산, 복잡한 계산, 어려운 계산, 쉬운 계산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실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영역별 체감 난이도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형태, 실제 난이도와 뭐 비슷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웠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시험이었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부정조건과 관련된 그냥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비 수열과 관련된 이제 시그마 문항이 나왔습니다. 11번 역시 그냥 평이하게 속도, 위치, 가속도와 관련된 합답형 문항이 나왔고요. 12번 역시 지수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형을 연계하는 계산 문항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뭐 4점짜리 9번, 10번, 11번, 12번 문항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그냥 평이했어요. 사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었던 형태로 등장을 했고요. 13번이 극한 수렴을 이용한 함수 추론 문항이었는데 해당 문항은 이제 일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극한의 정의나 또는 수렴하는 조건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를 잘 추론했다면 아마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4번 문항은 삼각함수 그래프 도형 활용인데 14번 문항이 사실 이번 시험에서 약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게 14번에 위치하는 문항이면 난이도가 일단 우리가 높다고 받아들이는 문항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쉬웠어요. 14번 문항이 되게 쉬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시험을 치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뒷번호대에 있으면 어려운 문항, 앞번호대에 있으면 쉬운 문항, 이 부분이 아니고 나한테 익숙하고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항이면 번호 배치에 상관없이 일단 덤벼보는 거 좋아요. 14번 문항이 실제로는 굉장히 쉬웠고 그리고 오답률도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14번이라는 번호대에 위치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이 14번이라는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가 등장해서 보여지는 어떤 그 이미지에 겁먹지 않고 내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계속 잘 이어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란 얘기예요. 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배치에 너무나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문항은 역시 그냥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수투와 관련된 조건에 맞는 함수 추론하는 문항이었고요. 20번은 도형 문항이 나왔죠, 그렇죠? 도형 문항이 이런 빈칸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삼각함수 활용을 요구해가지고 어떤 답을 구하게끔 하는 형태가 지금 계속 나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는 빈칸이 삼각함수 나왔으니까 사실 뭐 다음 시험은 빈칸 문항이 뭐 수열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약간의 뭐 변주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해볼게요.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부등식이 나왔고요. 우린 그 절대부등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함수를 추론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느 정도의 계산을 좀 하셔야겠다. 22번은 로그함수 관련된 좌표 해석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이어나가시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미적 같은 경우는 28번은 삼수함수와 삼각함수 사이 합성, 30번도 결국은 합성함수를 이용한 정적분 계산이에요. 즉 미적분은 4점짜리 문항에서 일단 합성함수에 크게 힘을 줬습니다. 수능에서도 합성함수에 힘을 크게 줄지 아니면 합성함수가 아닌 다른 연산되어진 함수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합성함수만큼은 가장 빈도수가 높고 많이 등장하는 형태니까 반드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29번 문항을 보시면 등비수열의 공비와 정수항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어떤 답을 요구하는 신유형 문항이었어요. 아마 이 형태에서 이 정수항을 여기서 찾는 것 자체가 뭐 낯설다라고 여겼으면 아마 해당 문제가 불편했을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공비와 정수항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생각보다 쉬운 형태로 답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하나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그냥 최근에 나왔었던 그냥 그런 유의 형태로 그냥 다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정사형, 그리고 2차 곡선 사이의 관계, 내적의 최대 최소, 확통은 분할 분배, 정규 분포, 조건부 확률. 그냥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그냥 연습한 그 정도의 형태가 소재로 282930에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은 항상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시간 배분 잘해야 되죠.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험은 수능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 끝났고 9월 평가원 시험 끝났어요. 여러분들께서 남은 시험은 중요한 시험은 수능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결과와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한 과정을 토대로 결국 우리는 이제 주어진 수능 시간을 잘 배분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분하셔가지고 하나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가지수를 늘리기 위해서 충분한 실전 연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실전 연습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각각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될 거고요. 당연히 수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기르셔야 될 거고요.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식을 잘 생성해서 올바르게 계산하여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를 잘 다뤄보셔야 될 거고요. 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얘기한 결과값이 혹시라도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절대 학습치, 절대 학습 능력을 올리는 것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1번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보통은 22번, 30번, 28번 이런 문항에서 오답률 1위가 나오는데 역시나 심리형 문제로 등장한 21번 문항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22번, 30번, 28번, 29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어떤 오답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4번 문항이 11위예요. 오답률 11위가 14번 문항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4번이라는 번호대에 비해서 오답률 순위가 굉장히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번호 배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나한테 익숙한 소재와 익숙한 표현부터 시험장에선 먼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14번, 15번, 21번, 22번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해보시기를 여러분들께 권유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이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다음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내가 이제 어떤 문항을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틀린 부분들을 토대로 아직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좀 약한 부분을 일단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오답률 높은 문항들은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했던 거니까 실제로 올바르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좀 더 개선해야 될, 즉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극복해야 되는 영역을 도출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는 실수니까 반드시 보완하셔가지고 극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주요 문항 몇 개를 같이 이제 해설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남은 얘기를 좀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항은 y는 ax제곱과 x는 tx는 et의 교점을 ab 그리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이때 선분의 AB와 AC가 같고 그리고 삼각형 ACB의 넓이가 8일 때 A 곱하기 T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나왔으니까 지수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수함수와 어떤 교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를 출발할 건데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1에서 공부하는 함수가 뭐가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문제는 어떤 번호대에 어떤 형태의 문항으로 등장해도 결국 해당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의미 있는 점에 좌표를 찍고 해당 좌표와 관계된 식을 생성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귀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신유형이든 기존 유형이든 22번 문제든 12번 문제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원 파트에 등장하는 초월함수, 지수로그, 삼각함수 문항들을 풀어가는 접근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AX 승이 이제 X는 T 그리고 X는 ET 와 이제 만나는 교점을 문제에선 뭐라고? AB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는 AB 길이와 AC 길이가 똑같고 얘 길이와 얘 길이가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삼각형 ACB의 넓이가 얼마? 8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그냥 식만 잘 조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무조건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출발은 뭐다? 교점의 좌표.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식을 생성. 따라서 우리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A라는 점은 주어진 함수가 X는 T와 만난 점이니까 선생님은 A점의 좌표를 T, AT3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B점은 Y는 AX승이 T와 만나는 점이니까 B점의 좌표는 AT, A의 AT승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C점은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AT,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주어진 좌표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든다?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식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먼저 A, B랑 A, C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삼각형에서 길이 요소가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실제로 길이 값을 가지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그림에서 보여지는 성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눈에 보이는 삼각형은 지금 ACB.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까지 수선을 그었을 때 뭐 한다?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편의상 이 점을 H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B랑 AC가 같다라는 조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형태인데? A점의 Y좌표와 AC점의 Y좌표는 똑같은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 AC라는 점은 BC를 뭐 하는 점? 등분하는 점. 그렇죠?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AT승의 몇 배가? 2배가 누구랑 같아야 돼? A의 ET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보이는 식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뭐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넓이에 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에 관한 얘기를 표현해보면 ACB 밑변과 높이가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ACB의 넓이를 얘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AAC, ET에서 T를 빼면 되겠죠? T 곱하기, 그리고 BC는 그냥 해당 길이니까 A의 ET승. 이 값이 얼마다? 8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눈에 문자가 몇 개? A랑 T 2개. 그리고 식도 몇 개? 하나, 2개.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식을 뭐 해주시면 연립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할 거는 주어진 문항에 대한 연립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식을 보면 AT제곱을 치환해서 보셔도 괜찮고요. 바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식을 보면 AT승 마이너스 2AT가 0이니까 AT제곱으로 묶으면 AT 0인데 AT제곱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식의 값이 뭐여야 되고요? 0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A의 T제곱이 얼마다?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AT제곱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A의 T제곱은 4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의 AT 자리에 4를 대입하면 결국 ET는 8. 따라서 T는 4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는 A 값도 필요하니까 해당 식에 4를 넣어보면 A의 4제곱이 2이기 때문에 A는 2의 4분의 1제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T값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값을 우리가 찾아냈고요. 따라서 A 곱하기 T는 2의 4분의 1승 곱하기 T값은 4였으니까 2의 제곱.
그래서 여기에 4분의 우승이 우리가 구할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항입니다. 일단 지금과 같이 fx 2차 함수가 나왔고요. 이때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a에 대하여 그렇죠? 어떤 극한식이 뭐 하게끔 존재하게끔 어떤 극한식이 뭐 하게끔 존재하게끔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일단 좀 문제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낯설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류의 문항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 입장에선 분명 낯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평가원에서 출제자가 어느 정도는 좀 신유형이라고 염두에 두고 어떤 문항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교과 개념에 충실하면 충분히 주어진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떤 식 구조가 나왔죠? 분수식 구조의 극한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분수식 구조의 극한값이 나왔는데 뭐 편의상 a분의 b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분수식 구조의 어떤 극한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항식 그리고 다항식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주어진 식의 값 역시 어떤 상수 형태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거 있잖아. 이런 분수식 형태에서 뭔가 극한값이나 또는 함수값 같은 게 정의되지 않을 수 또는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순간? 그렇죠.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실제로 주어진 극한값이 뭐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그 아래서도 또 특수한 상황을 공부했어요. 분모가 0이지만 분자도 같이 0에 가까워지면서 0분의 0꼴 구조의 어떤 극한값이 나온다라면 실제로 뭐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수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분모가 0이 되면 어떨 테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극한식이 모든 a에 대해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만약 분모가 0이 된다면 그 순간 뭔가 분자에 있는 어떤 다항식과 0인자를 뭐해서 소거해서 뭔가 극한값이 존재할 수는 없을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수 K를 찾아보려고 해요. 따라서 먼저 분모가 뭐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다음과 같이 어떤 다항식으로 나왔는데 해당 식이 일단 0이 아닌 경우는 지금처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fx로 인수분해 하시면 지금과 같은 꼴이 우리 눈에 보일 거고요. 일단 이 녀석이 0이 안 돼야 되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문제에서 보여진 fx는 이미 다음과 같은 구조의 식으로서 누구보다 큰 수, x축보다 위에 있는 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해당 식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fx는 항상 양수다. 즉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우린 결국 해당 식의 값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거고요. 2차 식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주어진 2차 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항상 x축보다 떠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자연스레 무슨 식을 가지고 온다? 판별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해당 2차식을 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적용하시면 우리는 먼저 하나의 K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6-K로 바꾸면 K-6 곱하기 -2 빼기 K 더하기.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뭐 찾을 거니까? 정수 K의 개수를 찾을 거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K 값, 정수 K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분모가 뭐가 될 수도 0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공교롭게도 분자에 있는 어떤 식과 뭔가 소거되어, 그렇죠? 0인자를 없앨 수만 있다면 주어진 형태도 극한값, 이제 주어진 형태도 극한값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방금 분모식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우린 방금 분모를 뭐해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봤었는데 어차피 fx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으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누가? 해당 식이 뭐가 되는 경우 뭔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한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만약 해당 식이 뭐라면 0이라면 해당 식의 값이 만약 뭐라면 0이라면 그렇죠? 주어진 식이 어디에 있는 분자에 있는 x제곱과 뭐가 돼야 되니까 뭔가 소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찾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분자에 위치한 게 누구니까? x제곱이니까 분모에도 누가 있어야? x제곱이 있어야 뭔가 소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1차항과 상수항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소거가 되고 그렇죠? 누구만 남을 수 있다면 x제곱만 남을 수 있다면 뭔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두 녀석 즉 6-K도 뭔가 소거할 수 있고 12-2K도 없어질 수 있는 즉 0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는 K가 얼마일 때? 6일 때가 유일하겠네요. 다시 말하면 K가 6이 되면 분모가 X제곱만 남으면서 어떤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분모가 X제곱만 남아도 0인자와 같이 소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어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은 K가 얼마일 때? 6일 때까지 답으로 삼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2부터 6까지 따라서 해당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총 몇 개? 8개가 되겠네요. 다음은 21번 문항입니다. 일단 이번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었던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당 문항을 보셨을 때 일단 좀 낯설음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좀 같이 어떻게 좀 다루면 적절할지 좀 살펴보시면서 한번 해설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몇 차 함수? 일단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주어진 식의 핵심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어떤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절대부등식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절대부등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f'10, 즉 이제 도함수를 찾아서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우리가 해당 식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지금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2x분의 fx 빼기 f0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당 식을 가지고 뭔가 어떤 얘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즉 아이디어를 여기서 찾으려고 할 텐데, 왜? 해당 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에 관한 얘기니까, 변화율에 관한 얘기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변화율과 관련된 얘기를 뭔가 이어가려고 하다가 약간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의도와 목적 자체가 변화율을 이용해서 어떤 언급을 이어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냥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도함수를 찾는 게 목적이고요. 도함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생각해 봅시다. fx가 지금과 같이 여겨졌을 때 우린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텐데, 결국 도함수를 찾기 위해선 A 값과 B 값, 두 개의 미지수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미지수 값을 찾기 위해선 우린 해당 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식을 좀 잘 정리해서 마지막에 두 개의 식을 남겨 어떤 답을 구하는 구조로 주어진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x분의 fx 빼기 f0 값을 먼저 구해보면, f2x는 그냥 해당 식에다가 누굴 대입해서 2x를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이 정도가 f2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f0, 즉 누굴 뺄 거니까 c를 뺄 거니까 결국은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c가 날아가고요, 뭐 x도 날아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2도 약분되어져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식을 마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식을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 관찰되는데, 우리가 방금 도함수 f'x를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어진 식과 좀 닮아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목적이 도함수 f'을 찾는 거라면 해당 식도 지금처럼 표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 우리는 어쨌든 도함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주어진 식을 토대로 x제곱 더하기 f'x라고 식을 바꿔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정. 뭔가 변화율의 형태로 보이는 식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었다. 주어진 식을 적절히 연산하여 도함수가 보이게끔 구조를 바꿔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식이 보였을 때 뭔가 우린 본능적으로 해당 식을 뭐 하고 싶어? 좀 약간 정리해서 쓰고 싶잖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어진 형태처럼 뭐 A는 B는 뭐 C 이런 한 줄짜리 부등식이 나오면 우린 보통 지금과 같이 부등식을 두 개로 쪼개어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도 해당 부등식을 조금 이런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식을 살펴보면 2분의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가 x제곱 더하기 f'x 일단 작아야 되니까 제곱이 날라가고, 그렇죠? 2를 곱하면 f'x 마이너스 4 f'x.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 x제곱 더하기 f'x가 x 4제곱 이하니까 우리는 이런 식까지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얘기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새롭게 도함수의 범위를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식을 토대로 도함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도함수는 마이너스 4와 그리고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귀결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누구랑 누굴 구하는 거? 어떤 도함수에 포함된 우리가 모르는 식, 미지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선생님은 f'x가 결국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 3인 2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건데 기왕이면 모르는 식을 가운데에 두고 아는 식은 옆으로 빼서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음과 같이 어떤 식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과 같은 귀결은 기출에서도 여러 번 보였었던 형태가 돼요. 우리가 모르는 몇 차식이 있는데 1차식이 있는데 해당 1차식은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4라는 2차식과 그리고 x4제곱 빼기 4x제곱이라는 4차식 사이에만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만족하는 PQ값을 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등식을 뭔가 이미지로 표현해서 해당 이제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존재하는 PQ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4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은 이차 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어떤 이차 함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x4제곱 빼기 4x제곱도 일단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뭔가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식 자체가 뭔가 크게 뭐 어려운 식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기 좋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내기 좋은 일단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뭔가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이제 4차 함수가 될 텐데요. 여기서 결국 이 문제의 이제 핵심 요소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이 문제의 핵심 요소가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어진 형태에서 어쨌든 지금 뿔마루트 2에서 무슨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극소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해당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2차 함수의 극대값이 마이너스 4였는데 4차 함수의 극소값도 누가 되고 있다? 마이너스 4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라는 라인을 따라 지금과 같이 어떤 한 줄이 뭔가 발생하는 상태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 눈에는 지금 몇 차식 하나가 있는데 2차식 하나가 있는데 주어진 2차식이 이제 어디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파란색보다는 어디에 있고 밑에 있고 노란색보다는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우리가 찾는 이 1차식 px 더하기 q라는 식은 직선이죠. 1차식이니까.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색칠한 해당 영역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생각해봐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1차식을 만들든 간에 누구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 이 빨간색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 이 빨간색 영역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빨간색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금. 근데 빨간색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순간이 있다는 얘기지. 이런 절대 부등식 문제에서 무슨 문제에서? 이런 절대 부등식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도함수였으니까 결국은 미지수 값을 우리가 추측해내야 되는데 결국 추측은 등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다수의 직선은 빨간색 영역에만 존재할 수 없겠지만 딱 한순간 y는 px 더하기 q라는 함수가 그냥 그대로 누가 될 수 있다면 마이너스 4라는 일직선이 될 수 있다면 그냥 마이너스 4라는 일직선이 될 수 있다면 이 순간만큼은 주어진 영역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특수한 상황. p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q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f'x를 3x제곱 빼기 4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f'10 값은 결국 300 마이너스 4 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해당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몇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이를 제가 뭐 해설하지 않은 나머지 문항들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오답을 냈거나 뭐 틀린 문항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복귀하셔가지고 그래도 9월 평가원 시험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수능 보기 직전 가장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로 했던 시험이고요, 중요한 시험이었고 그래서 해당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 10주 가량 남았죠, 그렇죠? 뭐 10주도 안 남은 것 같네요, 지금 이제 60일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단기학습 전략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지금부터는 그냥 다 파이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뭐 9월달, 뭐 10월달, 뭐 이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내가 좀 갖고 있는 약한 취약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조건 1순위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결국 수학원, 수학토, 확통 이렇게 이제 3개 교과를 공부하게 될 텐데 분명히 내가 자신 있는 파트와 조금은 내가 힘들어하는 파트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내가 좀 더 힘들어하는 파트를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그래도 내가 보완해서 수능 때는 풀어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 가지 컨텐츠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보시면서 신유형 문제를 좀 대비하고 또 신유형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소재에 대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시간 관리 그리고 실수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지금 킬러 배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 변별형 문항들 예전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덤벼볼 만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 하나하나 덤벼보시면서 좀 내가 풀어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드디어 파이널 기간, 파이널 기간은 제가 일단 뭐 D-30일 이내라고 일단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어쨌든 뭐 다음과 같이 공부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수능 한 달 남았으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좀 모든 파트, 모든 단원들 그냥 좀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이제 학습하시면서 내가 혹시라도 이제 멈추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제 내가 수능을 보러 갈 준비를 차근차근 예열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지속적인 모의고사 응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제 소위 우리가 실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무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이제 주어진 시간에 좀 전략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문제를 이제 내가 캐치하고 어떤 문제를 스킵할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이제 하게 될 어떤 전략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이제 연습하고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좀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수능을 치르러 수능장에 가셨을 때 어떤 돌발 상황,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어날 수 있는 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좀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일 거예요.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인데 이제 수능장에 가면 굉장히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감 때문에 실제 본인의 실력을 반의 반도 이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시험을 망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유독 그런 긴장감이 좀 크다라고 뭐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실제 수능을 치러러 가시기 전에 좀 그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차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경험을 해보시면서 나의 어떤 그런 좀 긴장감을 좀 덜 수 있는, 이완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보시는 상태에서 이제 뭐 수능을 치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취약점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걸 토대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좀 다음과 같이 이제 학습 방향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취약 영역 집중하시고요. 또 내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밸런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9평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뭐 6평도 마찬가지고 9평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최근 기조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들, 어렵지 않은 문제들, 다만 이제 계산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항들이 이제 다수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해당 문항들에 대한 어떤 풀이가 숙제가 돼야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이제 신유형 몇 문제에 대한 연습을 좀 같이 하시면서 어떤 수학 시험에 대한 좀 대비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특정 문항들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틀린다면 오답노트 작성하셔가지고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 같은 거 작성하시면서 원인을 분석하시고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좀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영역별로 이제 시간 배분하고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대처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나의 루틴과 가장 맞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 나만의 전략과 나만의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확정하시어 그것들을 계속 이제 경험치를 쌓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과 마무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유형이 다소 포진되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다. 결과적으로는 시간 배분과 시험을 치르는 전략 확보가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내가 부족한 약점을 갖고 있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서 결국 주어진 시험 시간 내에 내가 올바르게 시간을 관리하고 실수를 줄이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유형에 대한 문항도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수능에 낯선 형태의 문항들이 등장했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 우리는 9월 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11월 초, 11월 중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남은 2달 동안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자신감과 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수능 때는 좀 좋은 결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9월 평가원 총평 및 해설을 이제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이제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달 남짓 남았어요. 시험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국 수능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을 내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어떤 본인의 능력을,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능을 치르고 웃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쌤입니다.